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지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오늘도 울상을 짚고 말았습니다. 장중에 2%가 넘게 낙폭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 하락폭을 축소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또 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상처가 난 내 계좌,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저희가 50분간 알찬 전략으로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시켜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간밤 미증시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긴 했어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샘 알트먼의 입에서 촉발된 AI 거품로까지 여기저기서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축소는 했습선입니다만 그래도 울상을 쥐었죠. 유가 증권시장 보니까요, 0.68%까지 하락폭 축소는 했네요. 종가 3,130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조금 더 밀렸어요. 1.31% 낙폭 키웠고요. 777.61포인트가 오늘의 종가로 확인됩니다. 네,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지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 외국인 함께 팔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100억 원대까지 매도의 규모를 키웠고요. 기관 쪽 좀 볼게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5천억 원 넘게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다 팔았죠. 외국인 기관 쪽 쌍끌이 매도세 포착됐고요.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줬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선물상에서도 보니까 개인 쪽 봤네요.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마스터님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어렵다라는 말을 매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매도세가 짙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바로바로 받아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의 멘탈까지 같이 관리해보는 것도 수익이 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창구 열어뒀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실까요?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생방송 50분 중에만 열어놨는데요.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좀 더 많은 돈이 되는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마스터 소개까지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주의 중간이라고 하는 수요일 밤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변동성이 컸어서 정말 당황도 많이 했는데요. 장 초반에 마스터님 보니까요. 대장주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급락이 나와서 오늘 정말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종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양봉으로 거의 많이 맞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도 거래대금이 좀 붙은 걸로 포착을 했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오늘 증시는 말씀 주신 대로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100선을 깼다가 간신히 이제 마감 때 올려주면서 마감을 잘 해줬는데 사실 오늘은 금융투자의 힘이 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저가 매수세를 금융투자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사라고 하죠. 거기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분은 나쁜 하루였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777을 맞춰줬어요.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좋은 기운을 주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장 초반에는 원래 개인만 매도를 했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한 10시 정도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주도주 단에서의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원전 쪽에서는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건에 관련된 그러한 악재라든가 아니면 그 전력 설비 쪽으로는 일단은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출몰 했기 때문에 주도주의 뭔가 주도주라는 게 지금까지 되게 유동성으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린 격으로 좀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략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증시에 대한 부분 대략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뭔가 전략적인 측면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3부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더 간단하게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또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 섹터의 그 대장주를 보고 저희가 보통 바로미터로 삼아서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데 좀 조방원 자체도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팍스 통신망 통해서 이 안에서 전략까지 잡아드리니까요. 방송 지금 7분 됐어요. 시작한 지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먼저 여쭤봤고요. 종목을 압축시켜서 차분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사이클의 종료인가 아니면은 잠시 쉬어만 가는 건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 상승의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갸우뚱하게 됐었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체 어디까지 좀 힘이 빠질지 걱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보니까 오늘 거래대금 쏠리면서 거래대금 1위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주자릿수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만회를 해주면서 3% 정도의 무난한 낙폭으로 마쳤어요. 내일은 어떨지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지금 원전 섹터 관련해서 정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사들에서 거의 분노의 기사를 뿌렸어요. 바로 한수원, 한전과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협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너무 노예계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원전 한 기를 수주할 때마다 원천 기술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거의 1조 2천억 가까이를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약을 50년 동안 유지해야 되고 일부 지역은 또 진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공정한 계약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따내자고 이런 희생을 했단 말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골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초반에는 개인들이 분노의 매도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단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보고서 개인들이 따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은 때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캔들을 조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밑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는 외국인이다가 개인으로 손바뀜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위로 다 올라왔을 때 외국인들이 물량을 떠넘겼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단타성으로 접근한 애들이 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봉만 보면 분명히 내일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갖췄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봉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원전 계약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한테 너무도 불리한 계약이 맞죠. 쉽게 말해서 체코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총 24조 규모의 일단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 60%랑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되는 2조 4천억 가량을 빼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좀 잘못된 장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50년간 이런 계약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조금 원전 섹터의 기대감 자체가 좀 꺾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좀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BHI라든가 이런 기업들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전력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언젠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매수 타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5만 원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접근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로 여쭤봤는데요.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주심 포인트 잘 메모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쏟아지는 이슈들 쭉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원전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스튜디오 미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처음 다루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정말 캐대언의 인기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넷플릭스와 장기 프로덕션 계약의 연장 소식이 나오면서 그 소식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터치도 해줬네요. 보니까 5,800원 터치 나왔었거든요. 스튜디오 미르는 저희 어떤 시선을 좀 잡고 바라볼까요? 일단은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던 이슈가 중국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거의 15년 만에 나온 대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렸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해외 드라마를 보고 싶어도 못 보던 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되게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뭐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단은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장벽이 가장 낮은 분야가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미르라는 애니메이션 OEM 제작 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유명한 회사가 얘네한테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 이렇게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스튜디오 미르의 앞으로 매출이 기대가 되는 측면이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 중국발 영향이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으로 픽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총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적자 기업이긴 한데 앞으로 향후 개선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넷플릭스하고 장기 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그 계약 조건이 옛날보다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대로 맺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얘네의 제작력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은 되게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재계약을 할 때는 좀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건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위르 3D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3D 퀄리티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의지 중에 하나가 K 컨텐츠, K 문화 육성입니다. K 컬처 육성. 그 부분에 관련돼서 오늘 소식이 나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캐대언 그 제작자 프로듀서를 만났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캐대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맨 처음에 캐대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네.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단어는 꿈에도 몰랐고요. 네. 그냥 케찹, 데리야끼, 헌팅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캐대언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관련돼서 거의 오징어 게임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제작사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K 콘텐츠가 중국까지도 접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초반부터 관련된 종목들의 좀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오늘까지도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뭐 경기에 대한 방어 그런 것도 있겠고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금해하셨을 만한 스튜디오 미르를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부분들은 통신망 안에서도 잡아드리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까지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TYM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 가능성에 계속 주목을 받고 또 눈에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이 종목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확장 소식도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는 만큼 고민도 돼요. 재건주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 회사는 재건주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농기계 분야에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TYM이라는 그 영어 이니셜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동양물산이었어요. 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바꾼 게 TYM입니다. 근데 이름은 더 멋있어졌죠. 네. 그리고 약간 JYP 하면 TYM 하면 되게 멋있는 기업 같지만 네. 농기계를 파는 회사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럽 시장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적 개선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실적 개선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만약 회담이 잘 안 되면 주가가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적 개선된다라고 기대하고 아. 저가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보시면 시초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사실. 시초가가 10% 이상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밀려서 끝난 거거든요. 물론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고 하면 약간 이런 뉴스에 관련된 부분은 그 재료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실적 관련주로 해가지고 조금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7,140원까지 터치를 하긴 했었네요. 저점에서 그 부근에서 매수를 노려보자 하셨는데 지금 6,320원대에서 어느 정도로 좀 기회를 바라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활주로 기준선이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선이 6,000원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000원대는 단기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6,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기준선을 지키는 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YM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점검 받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역시나 박스 통신방 들어오셔서 우리 TYM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부터 해서 세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3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장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3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다 했는데 기대가 되고요. 신혼의 단꿈이 2달 정도 만에 깨져버린 건지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응 전략 잡기 정말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게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 봐야 할지 아니면 단기 이벤트성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 거기서 오는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저희 8월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좀 어떻게 시선을 잡아볼까요? 일단 8월 달은 첫날부터 되게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빠르게 반등을 주더니 막판에 또 고생을 시키는데 사실 8월 위기론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잘 버텨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또 기재부 장관님께서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코스피 PBR이 10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피 PBR이 10배면요. 지금 주가 지수가 3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극하셨는데 일단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 관련해서도 조선의 이제 마스가 관련해서 펀드 조성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데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진출 기업에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기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마저도 기재부에서 회방을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노를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제 PPI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좀 시장을 놀라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금방 안정세를 찾아갔고요.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도 향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강의 내용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8월 증시 위험 신호인가 관련돼서는 제가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봉을 딱 본다면 여기 조금 너무 그림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림이 작은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캔들 모습하고 똑같이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렸다가 2% 이상 밀렸다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1% 미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당분간은 3060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개편이라든가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러한 좋은 뉴스가 좀 나와줘야 그래도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중에 거의 3% 이상 빠졌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대로 접어들었고 결국에는 777이라는 기분 좋은 숫자를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방한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받아야 되는데 선물 보따리를 받을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갖다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깡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삥 뜯고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받아오기보다는 좀 덜 뺏기는 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변했는지를 캐치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하반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대장주의 키워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상반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무조건 대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HBM3, HBM4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죠. 그래서 워낙 AI 산업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뜰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HBM에 관련된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인공지능 칩을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라는 뉴스와 함께 삼성전자가 뜨기 시작했죠.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지은 후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 자체도 줄어들었고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그러한 희망도 생기면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밀리려면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지켜줬죠. 예. 그래서 코스피가 덜 밀렸죠. 네. 앞으로 지수 하단을 방어해줄 역할을 할 게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 없이 3060선은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우리 지수가 3300선을 찍었을 때 그때 1등 공신을 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아직 삼성전자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8만 전자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10만 전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향후 키워드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러한 장비 업체들 또는 소재 업체들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아까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죠. 조방원, 방산원전. 조방원이라는 이름이 되게 예전에는 익숙하고 되게 뭔가 딱 떠올렸을 때 되게 잘생겼을 것 같은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조방원을 딱 떠올리면 뭔가 못생겼을 얼굴입니다. 그죠? 맞아요. 오늘은 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투자자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그런 섹터가 되겠는데 예.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최근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매수를 하셨어요. 물론 2차 전지처럼 고점에 매수하신 다음에 엄청난 폭락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무조건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거고 얘네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은 받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진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섹터 말고 2차 전지, 반도체 아직 못 간 애들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내가 아는 거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격 경쟁 왜 하려고 합니까? 너도 나도 사자하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종목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습관에 젖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화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 관련된 되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실적이 나고 있다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추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단 며칠 만에 3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실리콘2 가지고 얘는 잠깐 동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 그때는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강력했던 전력기기마저도 관세 소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철강 관련한 관세가 50%인데 거기 관련해서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부품이 있다면 걔도 관세 대상이다라는 미국의 깡패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력기기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분석을 해드릴 테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관세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단 관세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올랐으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전을 하긴 했는데 일단 얘네들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따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 AI 아시죠?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든 회사고요. 그 회사의 CEO가 샘 올트만입니다. 그 사람이 거품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좀 황당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거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품론이래요. 그러니까 황당한데 일단 그가 얘기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챗 GPT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검증된 업체 말고는 딴 애들은 거품이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그도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마저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품론 자체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거품론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동안 과열됐던 애들은 조금 쉬고요. 그동안 못 올라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게임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애들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한테 매수세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던 애들은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못 올랐던 애들은 올라가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키 맞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180이던 애가 170으로 키가 낮아지고요. 네. 150이던 애가 우유를 많이 먹어서 170이 되는 그래서 키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전략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략들을 구체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빠졌으니까 역시나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지능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능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 계속 보시고 승부 보셔야죠. 다만 승부를 보실 때 오기로 보시지 마시고 실력으로 보실 수 있도록 공부 잘하시고 그 공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말이 너무 쉽다고 해서 불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쉬우면 쉬울수록 여러분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따가 그걸 조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를 내리려면 뭔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살리려는 부양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거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PI가 어느 정도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내릴 수 있겠다 하고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P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이거 물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가가 안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깨지면서 지금 경제가 안 좋구나. 그럼 금리 내리겠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관점의 변화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가에 놀랬거든요. 시장이 물가에 놀랐습니다. 물가에 놀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동안 저성장 저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돼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물가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봐야 될 애는 뭐죠? 바로 고용. 고용이 깨지면 경제가 안 좋네 하고 이 경제 살려야지 하고 물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는 물가보다 고용 상황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물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패드 와치 툴이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보시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여기 조그마한 숫자가 있거든요. 화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TV 크신 분들은 보일 테고 TV가 조그마하신 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얘가 2025년 9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날 FOMC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는 레인지로 나타냅니다. 4.25에서 4.5%잖아요. 근데 얘가 400에서 425, 그 말인즉슨 25bp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의 확률이 82.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2.9%의 확률로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내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는 98%였습니다. 근데 82%까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금리 인하 안 하겠네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의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FOMC에서는 한 번은 금리를 인하를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실까요? 얘는 언제를 나타내는 거냐면 그 다음 FOMC예요. 그 다음 FOMC는 언제냐면 여기 기간이 2025년 10월 2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400에서 425.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 번 할 확률은 46.3%. 이때 두 번 할 확률은 46.1%. 그러니까 두 번째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두 번째까지도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요. 두 번째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패드 와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그래프 읽는 법을 배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예측한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예측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한번 그림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그때는 두 번 인하할 확률이 46.3%.
한 번 인하할 확률이 46.3%, 그 다음에 30.9%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총 합해서 두 번까지 인하할 확률은 77%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환호하는구나. 그리고 그 시장이 환호할수록 바이오 섹터는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도 뭐 1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이랬을 때 고민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빠진 주도주를 살까? 아니면 그동안 못 오른 종목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다.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이냐면 첫 번째, 주도주를 사는 전략에서는요. 많이 빠진 주도주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찬물이 아닌 거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그래도 남아있는 종목. 그 기대감이란 건 바로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이겠죠. 바로 어떤 종목이냐? 전력기기, 화장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에 포함된 관세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한 3% 미만의 가격이 반영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매출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섹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버 밸류에이션 된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 전략 차원에서는 전력기기 화장품 정도 보면 되겠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뭐 살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일단은 8월 이번 주에 제가 방송 2번 나왔잖아요. 근데 네. 2번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 인간만 나오면 급락이 나오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동차 게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연속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오. 그래서 조정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게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려요? 네. 좋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 시장이 급락은 나오지만 저는 마음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은 좋게 해드릴게요. 일단 마스터 종목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것처럼 연기를 했지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도주 전략이 있고 소외주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앵커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쪽은 주도주 쪽일까요? 소외주 쪽일까요? 소외주 쪽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소외주를 그런 좋아합니다. 이유에서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식은 싸게 사면 살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무리 많이 밀렸다고 해도 너무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외주 쪽에서 조금 싼 녀석이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수익 내기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주 중에 자동차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봐주시면 종목명을 안 알려드릴 수는 없겠고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알려드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 종목은 HEV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이 HEV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에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은 뭐냐면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가는 전기차겠죠. 근데 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릴까요?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졌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이 쉽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모르겠어요. 잘 안 팔린다. 아. 근데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죠? 잘 팔렸습니다. 음. 왜? 전기차의 그러한
빈자리를 하이브리드가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내가 일단은 뭔가 익숙한 걸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4발 자전거 타다가 2발 자전거 바로 못 넘어갑니다. 네. 중간에 3발 자전거 타야 되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브리드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55억, 한 400만 달러를 들여서 엘라바마 주에 공장 증설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캐니스터라고 하는 그 부품이거든요. 캐니스터가 뭐냐면 일단은 그 휘발유가 연소가 되면서 증기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증기가 그냥 나가면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되죠. 네. 그래서 그 증기를 얘가 잡아가지고 일단은 다시 활용을 해서 순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뭔가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 거기에다가 걔를 잡아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연료 절약까지 해주는 그러한 핵심 부품을 만든다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최초의 카본 캐니스터를 현대차에 독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 보셨나요? 탄탄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부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동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 체인인 이 회사가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좋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내연기관 관련 그러한 부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전기차 캐즘에 관련돼서 그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 수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월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보시면 제가 왜 월봉을 말씀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월 증시 어땠나요? 별로 안 좋았죠. 네. 근데 얘는 8월 내내 올랐습니다. 오. 보시면 이렇게 좀 탄탄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로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앵커님에게 넘기도록 할게요. 네,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며 이 종목의 종목명, 자세한 타점, 자세히 공략 잡아드리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부터 너무 좋았어요, 마스터님. 시장을 너무 쉽게 풀어주셨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 PD님께서 또 많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해를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올랐던 건 싫다. 덜 올랐던 것들 중에서 앞으로의 매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딱 걸맞는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상단이 뚫려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메이저 수급도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모멘텀 풍부하죠? 이 종목 꼭 얻어 가셔서요. 여러분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마무리되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